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여야 정치권은 막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층이 많아 선거 때마다 표심이 요동쳐온 충청권을 찾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공약을 강조하며 진짜 충청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내 핵심 중진 후보들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한다면서 읍소에 나섰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청권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청이 멋지게 발전할 겁니다. 진짜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대덕 연구단지와 카이스트 등 과학도시의 표심에 호소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깜짝 놀랄 만큼 늘려 진짜 충청시대를 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충남 보령 서청과 당진, 충북 청주 등 격전지 유세를 통해 우세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경쟁 후보와 야권 지도부를 범죄자들로 몰아세우며 야권 심판론을 밀어붙였습니다. 김준혁 같은 사람, 양문석 같은 사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귀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당의 대표 중진 후보들은 휴일 유세까지 미루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 여당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미흡했습니다. 오만에 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특정 정당으로 쏠리지 않게 해달라며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와 심판 의지를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연일 정권 심판론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사전 투표를 앞두고 대통령 정책 홍보 영상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문체부가 정부 부처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재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정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유세로 시작됐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강남권을 돌며 민주당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잘못해도 내버려두면 국민을 무시할 거라며 심판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엄히 꾸짖고 꾸짖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강남 3구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지만 일부 선거구는 접전 양상으로 파악하면서 부동층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위기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사전투표 첫날 부산 방문 등을 대표적인 총선용 관건선거 사례로 꼽고 선거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전날 윤 대통령 홍보 영상을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는 사실과 관련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늘어날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자꾸 선거판에 기웃거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사흘 동안만이라도 당장 총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금지한 건 해외 토픽감이라며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기후, 정치개혁, 새정치, 정권 심판 등 각 당이 집중하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면서 표를 호소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이틀을 기후를 살리겠다는 당의 대표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탈탄소, 탈석탄, 탈핵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녹색 정의당이 앞당기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낸 곳을 중심으로 유세를 집중하면서 기존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달라진 정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모험적으로 정치하겠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더욱 힘들게 정치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벚꽃놀이를 하러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치를 강조하며 양극단의 정치를 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노와 심판을 넘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먼저 해결하는 그런 정치, 새로운 정치를 저희가 보여드리겠다고 시민 여러분들께 새로운 미래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서울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의 SNS에 마음속에 대파를 품고 투표했다면서 대파혁명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막판 선거운동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분당 갑과 분당 을 두 선거구인데요.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수차례 대권 주자를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대표적 친이재명계인 김병욱 후보와 윤석열 정부 핵심 참모를 지낸 김은혜 후보가 대결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파트와 IT 기업이 빼곡한 경기 성남 분당에 여야는 모두 거물급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분당 갑에서는 원조 친노 이광재 후보와 보수 대권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맞붙습니다. 역전은 시작된 것 같고요.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습니다. 분당 을에서는 친이재명계 7인회 출신 김병욱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김은혜 후보가 격돌합니다. 초박빙의 결과가 예상되고 100표 승부가 날 수 있는 초접전이라 보고 이곳을 중심으로 분당 갑과 을이 나뉩니다. 양쪽 모두 소득 수준이 높고 강남과 표심이 연동돼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동시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정권 심판론의 영향 또한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 격전지대 중에서도 손꼽히는 초접전 승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곳은 결국 중도층 표심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실천력입니다. 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한 그런 시설들이 재건축이 되면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여권의 부정적인 이슈들보다는 실력과 성과를 부각하면서 후보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경험,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미 2차례 의원을 지낸 경험을 내세웁니다. 국가를 경영해본 그 행정력, 그다음에 여야를 같이 움직여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정치력.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저 김병욱의 성과가 더 큰 역할로 자리매김될 수 있게끔. 국민의힘 두 후보들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과 홍보수석을 지낸 참모지만 최근 이종섭 전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를 앞장서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실행력을 강조합니다. 높게 나올 때도 있고 낮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최선 다해서 제 진심을 전달을 한다. 재건축을 실행력 있게 옮길 수 있는 힘은 정부 여당의 강력한 원팀으로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약속을 실천으로 옮길. 지난 총선에서 분당 을은 2.8%포인트, 분당 갑은 불과 0.7%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총선 역시 당락 결정은 일찍 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사고가 난 전기차를 수습하던 견인 차량 기사가 운전석에 앉았다가 감전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차로 인해 감전이 된 사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류현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앞부분이 부서진 흰색 SUV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감전 위험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고양시에서 전기차가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자전거 거치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에 구조된 40대 운전자는 경찰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견인 기사는 사고 전기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는데 갑자기 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견인 기사는 전기에 감전됐다고 119로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차를 타게 되는 이유가 차를 싣기 위해서 기아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차에 타는 거예요. 차량 제조사나 전문가 모두 사고가 난 전기차의 수속 과정에서 감전이 보고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된 만큼 사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소방에는 전기차 감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자체 매뉴얼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발간된 이 매뉴얼에는 고전압 배터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압 차단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을 할 때 절연 성능이 있는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로 인한 누전으로 인해서 감전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수 장비를 갖춘 전문가가 접근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추후에 견인을 하는 것이. 하지만 인명구조가 아닌 사고 차량 견인 등에서 감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함께 감전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고 차량 제조사도 원인 규명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연 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료계 내부에 분열과 갈등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도 의미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한덕수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만남. 3시간의 회의를 끝낸 의사협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 평했습니다.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만남 직후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다던 박단 전공의 대표의 언급과도 내부의 적이 나를 힘들게 한다던 임현택 의협 회장의 언급과도 조금은 다른 평가입니다. 일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박단 전공의 대표 탄핵 움직임이 일면서 파열음이 생기는 가운데 봉합에 나선 셈입니다. 어떤 만남이 있은 이후에 의견 표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의협과 전의교협, 전공의 비대위 등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목소리도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이번 주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단 전공의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의료개혁 특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전향적인 발언이라면서도 의료계의 요구는 원점 재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교육부의 프로세스부터 중단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수사의 변화만 있었습니다. 어떤 행정 처리나 절차가 멈추거나 변화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한편 오늘까지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가 1,375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일부 의대들이 이번 주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공격을 예고했던 이스라엘군이 돌연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병력 철수가 휴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국제 구호단체 차량 오폭으로 최우방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다 중동 확전 우려까지 커진 게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대부분의 지상군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또 이제 가자 남부에 남아있는 유일한 부대는 넷자림 통로를 지키는 한 개 여단뿐이라며 구체적인 설명까지 내놓았습니다. 넷자림 통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하기 위해
동쪽 분리장벽에서 서쪽 지중해 해변까지 뚫은 관통 도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다만 이번 병력 철수가 휴전 협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휴전과 인질석방 협상을 위한 협상단을 이집트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협상 재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병력 철수는 지난 4일 이뤄진 네타냐후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이 국제구호단체 차량을 공습해 미국인 등 7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해 강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즉시 휴전과 민간인 보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지지 정책을 바꾸겠다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해 강력한 보복 의지를 밝히면서 확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던 상황이었습니다. تدبیر عملیات طرح و نقشه عملیات را ما تعیین می‌کنیم. 하마스와의 전쟁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반 네타냐후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것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수도 텔아비브 광장에 운집한 10만 명의 인파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 실시 구호를 외쳤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각 정당의 주요 공약들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교육입니다. 지난해 초중 고등학생을 둔 가정에서 쓴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야 모두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동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합친 늘봄학교. 학부모들은 학원을 대신할 방과후 교실이 충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인기 과목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것들은 분명히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떨어지거나 이러면 또 다른 식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결국 사교육이 될 거고. 돌봄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교육 수준의 만족도를 바라기도 합니다. 사실 학원을 보내는 게 심화나 이런 부분에서 많잖아요. 다양성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학원을 덜 이용하고. 천여 명이 몰린 한 사교육 업체의 의대 입시 설명회.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까지 맞물리며 의대 입시 경쟁의 출발선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 같은 이제 워킹맘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보 없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설명회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과도한 경쟁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시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데 조금 쉬운 기조로 가고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출신 후보들을 영입한 여야는 모두 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늘봄학교와 EBS 운영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고 질 높은 프로그램들, 영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또는 AI 교육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등 경쟁 체제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열화만 조장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의 시장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성장할 수 있는. 녹색정의당은 대학의 상향 평준화와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사교육 선행학습 제한 조치 등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들의 공약에 공감하면서도 정책을 급격히 바꾸려 할 경우 생길 혼란도 함께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차도나 갓길로 걸어 다녀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요. 이런 곳은 고령의 보행자에게 특히 위험한데 서희령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농로 옆 갓길을 걸어가는 70대 여성. 갑자기 달리는 승합차 한 대가 이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자리에서 숨진 여성은 인근 마을 주민으로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지만 인도가 없어 갓길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여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행자 다니는 데만 보행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사고 지점은 인근에 면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인근 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위험성을 고려해 지난 2016년 인근 일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끝나며 인도도 함께 사라져 어르신들은 도로 갓길에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길이 그거밖에 없지. 안전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 사고 가운데 10% 이상이 이처럼 갓길을 걷는 보행자였습니다. 도심지에 비해서 보행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비할 거고요. 어두울 수 있어서 운전자가 그거를 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요. 현재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2,700km 가운데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2%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다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30kg이 넘는 대문어로 유명한 동해 최북단의 황금어장, 저도어장이 개방됐는데요. 박은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로 서서히 동이 트고 30분 전 대진항에서 출발한 어선들이 어로 한계선에 도착했습니다. 곧 해경의 호출 따라 어선들의 점호가 시작됩니다. 18번 상진호, 18번 상진호. 예, 3명입니다, 3명. 직접 눈으로 배를 확인하는 방식에서 50년 만에 바뀐 통신 점호가 끝나자 조업 시작 사이렌이 울리고 어선들이 일제히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불과 1.8km 떨어진 저도어장. 어선들은 저마다 찍어둔 명당에서 낚싯줄을 풀고 당기며 조업을 시작합니다. 낚싯줄을 던지는 손길이 한참 오간 뒤 하나둘 묵직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내 모습을 드러내는 대문어. 30kg에 육박하는 대문어와 실랑이 하던 어부는 곧 어깨 위로 걸쳐 올리며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황금어장 개방 첫날 모두 140척의 어선이 만선의 꿈을 안고 조업에 참여했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어부들은 저마다 수확물을 꺼내놓지만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조업량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어장 어떠셨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마다 보면 양이 없어. 저도어장 조업량은 지난 2021년 257톤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냉수대 영향으로 바다 기온이 불안정했고 고유가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늘면서 조업량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잡아먹고 그만인데 취업을 방해하고 장래를 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풀어서는 안 돼요. 장래가 없어요. 동해 저도어장은 해마다 4월부터 12월 말까지 9개월간 개방되는데 날씨 영향 등으로 실제 조업하는 날은 160일 전후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조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 어민들도 긴장 속에서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항구 도시 목포에 올해 초 어민들을 위한 부두가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낚시 명소로 알려지면서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관리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선 옆으로 낚시객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캠핑 의자와 테이블까지 가져와 여유롭게 낚시를 즐깁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렁이 이렇게 한 5천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재미로. 같은 날 1시간 연결이면 한 번을 못 잡거든요. 이곳은 해양수산부에서 신설한 목포 북항 제6부두 어선 무량장. 380억 원이 투입돼 400여 미터의 저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이 올해 초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신설부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열악한 관리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설부두 한켠에는 이렇게 닷과 밧줄 등 수많은 적치물들이 야적돼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모인 자리 주변에는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배 밧줄을 묶는 볼라드에 엉뚱한 통발이 묶여 있기도 합니다. 낚시객들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지만 사실상 단속은 어려운 상황.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항만에서의 금지 행위 중 수산 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수산어법에 따른 어업으로 명확히 해 레저 활동인 낚시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법이요. 저희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항만 운영이 지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신설부두 바로 옆은 배에 기름을 주유하는 급유소. 주변의 낚시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는 안내가 걸릴 만큼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어쩔 때는 불 떼고 있고 이래서 하지 말라게 저유소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에 새롭게 지어진 부두가 낡고 방치돼 버린 여타 항구들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강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매년 식목일 주간에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리죠. 나무를 많이 심는 것만큼 심어놓은 나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픈 나무를 치료하기 위해 전국으로 왕진을 다니는 이가 있습니다. 나무 의사 이규범 씨를 허원철 영상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금 큰 청진기를 들고 왕진을 나서는 길. 빨갛게 된 거는 일단 손을 대지 말고 내비둬 보세요. 진단 후에 가지 제거를 하겠습니다. 30년간 아픈 나무들을 치료해온 규범 씨. 오늘의 첫 번째 환자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의 소나무들입니다. 고지가이 누가 있나? 고지가이 일리면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토양에서 양분이나 수분을 못 빨아들이면 나무가 전체적으로 죽어가야겠죠. 근데 중간중간 죽는 것은 생리적인 피해가 아니고 병이나 해충 피해일 거예요. 진단도 하지만 외과 수술도 하는데요. 다음 환자는 한평의 곰솔입니다. 15년 전에 나무를 외과 치료를 했었던 건데 그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수목 내부에 부현상이 생겨서 다시 부패부 제거를 한 다음에 재수술을 한 겁니다. 나무를 향한 진심은 꼼꼼한 외과 수술로 이어집니다. 이쪽에. 그렇지. 다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 조치라 그래서 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다음에 갔더니 살아 있었어요. 정말 꿈을 꾸듯이 너무 좋았어요. 가끔은 의뢰가 없어도 그동안 정이 든 나무를 보러 간다는데요. 이 차를 지금 산 지가 한 달 조금 더 됐는데 2만 킬로가 넘었어요. 나무가 아프면 나무가 올 수가 없잖아요. 산 넘고 강 건너 도착한 곳은 구례 화엄사. 20년 지기 친구인 올번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 100년 이상 잘 살질 못해요. 장수목이 아니거든요. 한 20년 동안 지금 이 나무를 계속 와서 보고 있는데 최근 자에 들어서 몇 년 동안 만에는 정말로 만개가 된 거예요. 너무 나무한테 고맙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100년, 200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만개됐으면 좋겠어요. 뿌리를 내린 지 3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꽃을 피우는 올번나무. 장수의 비결은 나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이 없으면 내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에서 나무들이 산소를 안 내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무도 소중히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함부로 할 때 아니에요. 주변에 모든 것들이 없어져도 그 나무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반겨주고 지켜봐주고 있죠.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일부다. 비단 식물뿐만 아니고 4월달까지 늘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죠.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키움이 하나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김혜성 선수가 연장 11회 끝내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한화의 인기몰이 속에 고척돔은 개장 이후 처음으로 사흘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키움은 한화 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화 문현빈에게 1회 선두타자 홈런을 얻어맞았지만 김혜성의 홈런으로 바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6회 2점을 내준 뒤에도 키움은 7회 송성문이 대형 아치를 그리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연장 10회엔 최은성의 깊숙한 타구를 중견수 이주영이 담장에 부딪히며 잡아내 고척돔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패배 위기에서 살아난 키움의 히어로는 주장 김혜성이었습니다. 연장 11회 말 데뷔 첫 끝내기 홈런을 쏘아올려 기나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하위 후보라는 평가 속에 개막 4연패에 빠졌던 키움은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며 3위로 도약했습니다. 팬분들의 응원이 그라운드에서 다 느껴지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렇게 연장전을 가더라도 힘이 안 빠지고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도 연장 접전 끝에 두산을 물리치고 사직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7회 윤동희의 말로 홈런으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은 롯데는 2점 차로 재역전당한 8회 최양의 적시타로 끝내기의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말에 대타로 나온 이주찬이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NC는 홈런 3방을 앞세워 SSG와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겨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K리그에서 최하위 전북이 감독의 자진 사임 이후 첫 경기에서 또 패하며 개막 6경기째 무승을 이어갔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페트레스쿠 감독이 자진 사임하면서 박원재 코치가 팀을 이끌었는데요. 전북은 전반 42분 정민기 골키퍼의 반칙으로 페널티킥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김태원의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후반 24분 강원 강투진은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전북의 골망을 흔들었고 강원 이상원은 쐐기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추가 시간 문선민의 발리슛이 터지긴 했지만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결국 전북은 개막 6경기째 무승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꼴찌에 머물렀습니다. 2골을 기록한 강원 이상원은 시즌 7호 골로 득점 단독 선두를 달렸습니다. 포항은 대전에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 1000m 경기에서도 반칙을 범해 실격당했습니다. 박지원 선수는 우승을 차지하며 종합순위 1위로 나섰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1000m 예선. 4번 헬멧을 쓴 황대현 선수가 레이스 중반 박노원에게 인코스 추월을 허용한 뒤 곧바로 안쪽을 파고들다 박노원과 충돌했습니다. 박노원은 뒤로 밀렸고 황대현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심판진은 황대현의 반칙이 인정된다며 실격 처리했습니다. 올 시즌 잦은 반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노원 선수에게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날 500m 준결승에서 황대현과 또 충돌해 악연을 이어간 박지원은 1000m 우승을 차지하면서 1차 선발전을 종합순위 1위로 마쳤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어느 때보다 불조심해야 할 시기죠. 오늘 저녁 7시 기준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의 산불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그 밖에 전국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지기 쉬운 만큼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번 주 중에는 내일 제주도 지방에만 5mm 미만의 비가 잠깐 지날 뿐이겠고요. 내일 그 밖에 전국 내륙은 구름 사이 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이번 고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요. 바람의 흐름이 많지 않아서 내일까지도 공기가 텁텁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전국의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도 서울 24도, 대전 24도, 대구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인 모레는 동풍이 강해지면서 먼지는 밀려날 텐데요. 대신 화재 예방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7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